복대리가 뭘 줄임말이죠? 중복대리를 줄임말이다. 이랬다. 그지? 중복대리를 줄임말. 갑일에게 땅을 팔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고, 을에게는 이미 대리권이 생겼다. 근데 왜 수권했다 했죠? 대리인의 능력이 나보다 나으니까 부탁을 한 거 알겠어요? 그러면 대리인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옳지, 자기 친구 병한테다가 수권해가지고 사무실을 넘겨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대리는 신뢰를 전제하기 때문에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원칙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근데 이 복대리를 선임할 때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했죠. 따라서 그 대리권 수여 행위, 즉 수권 행위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죠. 대리행위라는 것은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수권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복대리 선임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수권을 받은 병한테는 뭐가 생겼다? 이미 대리권이 발생했는데 이 병의 대리권은 누구의 대리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을의 대리권을 기반으로 해서 파생된 대리권이기 때문에 이 기반이 존재해야 될까 사라져야 될까? 기반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을의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더라도 기존의 을의 대리권은 그대로 남아있고 요 을의 대리권을 기반으로 병이라는 대리인이 한 명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대리가 겹쳐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그래서 겹쳐있는 요걸 말한다? 중복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름을 짓기를 중복대리다 지었는데 복잡하니까 중자를 뺀 거야.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됐다? 그냥 복대리 된 거야. 복대리가. 근데 이 복대리가 하는 일을 아마 보니까 상대방 A에게 누구 땅을 사세요? 과부의 땅을 사세요. 본인의 이름을 해명할 것이고 해명된 대로 효과도 본인한테로 기속이 됩니다. 그리고 병은 대리권을 주는 사람은 을이지만 하는 일은 갑의 사물을 처리하고 있어. 그래서 누구의 사물을 처리한다? 본인의 사물을 처리하니까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복대리가 누구 물어보면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이렇게 답을 해야 돼. 복대리 개념이 그렇다고. 대리인은 누가 선임한다?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또 본인의 이름으로. 야, 이 적어놨는데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래야지. 하여튼 이렇게 적어놓고도 틀린데 이 문제가 너무 개념에서 많이 틀리거든. 복대리란 누가?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답해야 돼. 그러니까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게 복대리야. 자, 봅니다. 복대리 개념은 잡았고, 그럼 이제 120조.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래서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끊고, 요 가지가 뭡니까? 임의 대리입니다. 그 법률 행위 위에다 수권 행위를 적어놓으면 되겠죠. 수권 행위도 일종의 법률 행위거든. 그러니까 대리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부여되면 그게 뭐야? 법정 대리죠. 법률의 규정을 두 글자로 줄이면 법정 아니야. 근데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되면 그게 뭐야? 임의 대리야. 그러니까 막 표현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니까. 수권을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본인의 법률 행위를 통해서 같은 말이야. 수권도 이 법률 행위거든. 본인의 법률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만들어지면 그게 임의 대리인데, 그 임의 대리는 본인의 신뢰를 전제하기 때문에 원칙은 복대리 선임권이 없어. 근데 어떨 때는 있다고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줄치고 권하에다 동함치고. 권하가 놓으면 항상 있고 이러면 틀린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고 있거나, 또는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줄치고, 이때는 뭐라? 복대리 선임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 선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임의 대리인을 잘 보시고, 법정 대리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큰 타이틀 방가루 2번을 봅시다. 방가루 2번, 복대리 성격 줄을 딱 치고, 동아리 1번, 복대리는 누가 선임한다?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선임합니다. 따라서 복대리 선임 행위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복임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돼 있죠? 복임이 무슨 말이지? 복대리를 임명하는 행위죠. 줄임말이야, 줄임말. 요새 애들 줄임말로 현타 이런 말 쓰잖아.
현타가 뭐요? 현타가 안 오나? 멘붕. 현타를 몰라? 찾아보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이다? 본인의 대리이죠. 그러니까 해명을 할 때 누구 이름만? 본인의 이름만 해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복대리를 스님하더라도 기존의 대리건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으니까 동시에 대리가 몇 명? 2명이 나란히 겹쳐. 겹쳐 있으니까 중복이죠. 중복대리 되었다. 그 다음에 복대리는 수건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언제나 임의대리입니다. 복대리는 법정대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수건을 통해서니까. 그 다음 5번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구조를 보세요. 요 복대리권은 무엇을 기반으로? 기존 대리권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이 되는 대리가 뭐지? 목건. 그로부터 파생되는 대리가 작건. 모자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목건이 소멸하면 작건도 존재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함께 소멸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1조 내려가서 1항을 봅니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를 쓰면 때는 줄을 쳐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줄 치고. 무슨 말이냐면 복대리가 상대방과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일을 잘못하는 바람에 본인한테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잘못하면 누구도 책임져? 부모도 함께 책임을 진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책임을 지냐? 스님을 잘못했다든지 복대리 스님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감독을 소홀했다든지 이런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을 진다 하는 말.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러면 틀려. 잘못이 있어야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 항은 책임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에는 줄치고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3월 1일 날 수건을 했는데 3월 3일쯤 돼가지고 본인이 소문을 듣자 하니까 그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는, 최고 전문가는 을이 아니다, 갑이다, 뱅이다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뱅이다 하는 소문을. 그래서 이제 갑이 3월 3일 날 을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뭐랬다고? 이틀 전에 부탁했던 거 당신이 직접 하지 말고 뱅에게다가 사무실을 넘기세요. 본인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시키니까 을이 뱅한테 자신의 이름으로 수건한 거야. 이게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를 심했대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 복대를 일을 잘못해서 본인한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리는 크게 잘못한 게 있어 없어? 없죠. 내 의사에 의해서 한 게 아니잖아. 본인이 시킨 데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책임이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들어. 그래서 그 책임이 줄어드는 내용이 복대리가 부적임하고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만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갑이 열보고 책임지라 하니까 을이 하는 말이 나는 뱅이 불성실한 줄 몰랐습니다. 이런 오겠죠. 그러면 책임을 묻고 싶은 갑이 뭘 해야 돼? 뱅이 불성실했다. 그런데 그 불성실하다는 사실을 을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갑이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했으니까. 자기 주장은 자기 입증했지. 근데 성실, 불성실이 입증이 될까 안 될까? 이 성실하다, 무슨 착하다 이런 것들은 확정 개념이야, 불확정 개념이야? 이거는 불확정 개념이거든. 사람에 따라서 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되는 거야. 이거는 입증이 돼, 안 돼? 입증이 상당히 어렵다. 예쁘다 이런 거 입증이 돼, 안 돼? 입증이 된다고? 이거 어떻게 입증할 거야, 예쁘다는 걸?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막 키가 크면 예쁘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담하면 예쁘다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몸집이 있어야 뭐 쓸만하다고 어떤 사람은 뭐 빼짝 말라야 좋다 하고 뭐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증이 안 돼. 입증을 못하면 책임을 물어 못 물어. 책임을 못 문다 이 말이야. 그 책임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런 뜻이야. 그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서 이제 표현 대리를 보는데요. 표현 대리. 9페이지 보면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가 나와 있죠. 표현 대리입니다. 어저께 우리 볼 때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감감.
이제 한참 지났다, 그지? 미리 좀 이야기하지.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이제 대리기업 수요했으면 내가 안 쓸 거 아니야. 저번에 어저께 본 게 대리인을 크게 나누면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 나왔잖아, 그지? 유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지고. 무권대리를 다시 나누면 표현대리하고 회비의 무권대리로 나눴잖아. 그러니까 이 표가 무슨 말이고? 겉으로, 현, 보기에는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리권한이 없는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데 대해서 본인한테 기책사유가 있다면 그 외관을 믿은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지운다? 본인에게 책임을 지운다. 이게 표현대리 아니야.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렇게 보이는 데 대해서 본인한테 잘못이 있다면 그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거래를 맺은 상대방을 보호해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표현대리 제도예요. 그리고 몇 종류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한 개가 뭐야? 125조. 이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다 이 말이지. 우리 판례 보면 이런 판례가 있어요. 서울 사는 조카가 사업상 필요해 가지고 오늘 내일 중으로 돈 일이기 급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없어가지고 저 시골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지금 팔아야 될 판이야. 그래서 시골 내려갑니다. 시골 가니까 누가 있더라? 삼촌이 있어. 그래서 삼촌한테 문하고 부탁을 합니다. 삼촌, 땅을 한 1억 정도에 팔아주세요. 수건했다면서 인감하고 위임장을 줬다는 뜻이죠. 그럼 삼촌한테 뭐가 생겼어요? 땅을 팔 수 있는 대리권이 생겼죠? 그리고 소문을 냈겠죠? 그 동네에 사는 병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데, 그 땅에 관심이 있는데 남의 말만 믿고 땅을 사기가 그렇겠지. 그래서 서울 사는 쪽한테 전화를 합니다. 너가 삼촌이 네 땅을 사라는데 너가 삼촌 말만 믿고 사도 좋나? 물어봤다니까, 상대방이. 이 상대방이 물어보니까 조카가 뭘 한다고? 내가 3월날 아침 일찍 삼촌한테 수권했고 우리 삼촌 대리권이 있으니까 삼촌하고 계약 맺으면 내가 책임을 져드리겠습니다. 답을 한 거예요. 그걸 뭐라지? 거기 이제 대리권 수여 사실을 상대방한테 알렸다. 이게 대리권 수여 표시야. 삼촌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실을 상대방한테 표시한 거지. 이게 알린 거예요. 통지를 한 거라고. 그럼 상대방은 어리 갑이 대리인이 됐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오후에 갑이 딴 데서 돈 이력이 생겼어. 이제 땅을 팔아 안 팔아? 안 팔아도 되게 되단 말이야. 그래서 삼촌한테 전화를 합니다. 저녁에 전화해가지고 삼촌 땅 팔지 마세요. 무슨 말이고? 수권을 철회한 거야. 그럼 삼촌 대리권이 있어 없어? 대리권이 없어져 버렸어.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 대목에서 본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수권만 철회했지 삼촌을 너무 믿어버린 거지. 그래서 인감하고 위임장 해소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철회됐다는 사실을 상대방한테도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대리권은 없는데 인감도가 있고 위임장도가 있으니까 외부적으로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데 대해서 누구 잘못이 있다? 본인 잘못입니다. 본인. 그럼 삼촌이 땅 팔러 안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땅 팔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병한테 뭐 했을까? 떠받겠죠. 혹시 우리 조카하고 통화한 적 있나? 병이 뭐라 그래? 그래. 너 그 조카가 니하고 계약 맺으면 책임져 준다 하더라. 그래. 잘 알고 있네. 그래가지고 조카 이름은 뭘 한 거예요? 매매 계약 체결하고 돈 7천만 원 받아 도망가 버렸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병이 와가지고 조카 보고 등기 달라 했겠죠. 그러니까 조카는 뭐라 할까? 3월 1일 날 계약 맺을 당시에는 우리 삼촌 대리권 없다. 따라서 나는 대리권 없는 자가 맺은 이 계약은 이전 못 한다. 책임져 안 져? 책임 못 지겠다. 100% 나올 거 아니야. 그때 비로소 상대방이 뭘 주장하는 거야? 표현 대리를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오직 한 사람, 누구를 위해서? 대리권이 없는 자와 거래를 맺은 직접 상대방. 요 사람을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표현 대리죠. 이게 상대방 보호 제도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의 내용이 뭐야? 그래, 누구 삼촌한테 대리권이 없다고 치자. 근데 외관상 보기에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데 대해서 본인 네가 잘못이고 나는 계약을 맺을 당시에 누구 삼촌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가실이 없다. 선의 무가실. 모르는데 가실이 없으니까 그 계약에 대해서는 본인 네가 책임지세요. 이것이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이다. 본인 책임져야 돼. 책임지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상대방이 거짓말 한다는 걸 입증해야 돼. 선의무과실 반대말은 뭡니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하는 걸 입증해야 돼. 입증을 못하면 대리거나 엮는 삼촌의 행위에 대해서도 조카가 책임을 지라. 이게 125조야. 그리고 이거는 대리건 수위라는 수건을 전제로 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임의 대리에서만 적용이 되지 법정 대리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법정 한번 읽어봅시다. 제3자에 대해서 제3자가 지금 병이야 병. 제3자 병에 대해서 타인이 뭡니까? 삼촌이야 삼촌. 타인 을에게 삼촌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갑은 이렇게 읽으면 되지. 본인 갑은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 생한 그 타인 삼촌과 그 제3자 병 사이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을 수여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걸 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의무과실이라면 삼촌이 책임지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면 삼촌이 책임 안 진단 말이지. 삼촌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책임이 안 진단 말이지.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126조를 보겠습니다. 10페이지 126조 그날을 넘은 표현들이 되어 있죠. 요거 봅니다. 표현들이 세 종류가 있어요. 두 번째가 그날을 넘은 표현들 126조 129조 세 가지가 있거든. 126조 그날을 넘었다를 두 글자로 고치면 뭐가 될까? 월권 되겠죠. 그래서 월권 대리다라고도 합니다. 그날 넘은 표현 대리를 다른 말로 월권 대리라고 합니다. 자, 기초 판례를 한번 봅시다. 갑이 을에게 수권하기를 수권의 땅에서 인감하고 임장을 줍니다. 임장을 주면서 내 땅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한 5천만 원 정도 빌려 주세요. 이렇게 수권했어. 그럼 을에게는 뭐가 생겼어? 돈을 담보를 설정하고 본인의 땅에다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5천만 원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이 생겼죠. 자, 돈 빌리러 갑니다. 병을 만나서 3월 1일 날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자격증을 적어주고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위임장을 변질해가지고 5자를 8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8천만 원을 빌려가고 도망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8천만 원을 분석을 해보니까 5천만 원 부분하고 3천만 원 부분은 나눌 수 있겠다. 5천만 원 부분은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이 있죠. 아까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달라 부탁했으니까. 근데 3천만 원 대리권이 있어, 없어? 대리권이 없지. 요걸 뭐라 한다? 기본 대리권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뭐가 돼요? 권한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대리인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권한은 얼마야? 5천이죠. 근데 얼마를 빌렸어? 8천을 빌렸으니까 얼마가 넘어가 버렸다? 3천이 넘어가 버렸죠. 넘어간 요걸 뭐라 한다? 월권 대리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리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런데 변제할 자가 됐지. 그러면 상대방이 본인을 찾아서 8천을 갚아라 하겠죠. 갑의 이름으로 된 자격증을 딱 들고 와서 8천 갚아라 해야 될 거 아니야. 했을 때 본인이 갚아줘버리면 문제될 게 없어. 그런데 본인은 100% 뭐랄까? 3천만 원은 대리권이 없으니까 나는 책임 못 집니다. 이런 거겠죠. 책임 못 집니다. 했을 때 대리권한, 요거 이제 대리권이 없는 거 아니야. 대리권한이 없는 을과 거래를 맺은 직접 상대방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두고 있다? 표현대리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병이 책임 못 집니다 했을 때 병이 이제 비로소 뭐란다. 갑에게 그래도 책임지세요. 이게 뭐야? 표현대리 주장이야. 그리고 그 주장을 들어보니까 3천만 원 대리권이 없다고 치자. 근데 분명히 위임장은 8천이라 돼 있었고 못 믿을 사람들 대리권을 준 네가 잘못이고 나는 3월 1일 날 돈을 8천 빌려줄 당시에 3천만 원 초과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가실이 없으니까 그 3천에 대해서도 본인 네가 책임지세요. 이게 125조의 표현인데 126조의 표현인데 이게 월권 대리입니다. 그래서 월권 대리는 이 요건이 3개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지?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아무런 대리권이 없으면 월권 대리가 될 수 없어. 월권이란 말은 대리권이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넘었다는 것은 뭔가 있으니까 넘어갔겠지, 그지? 뭔가 담벼락이 있든 철조망이 있든 뭐가 있으니까 넘어갔지. 아무것도 없으면 넘어간다는 개념이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냥 지나가는 거지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월권이라는 개념에서 기본 대리권은 있다는 것이 알 수 있겠죠, 그지? 기본 대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대리권을 넘는 행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행위를 할 당시에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 돼.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초과된 요 행위에 대해서도 대리권한이 없는 요 행위에 대해서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이것이 월권대리입니다. 그렇게 대충 구조를 잡고 있으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126조 조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동원을 치고 그 제3자가 누굽니까? 직접 상대방을 말합니다. 표현을 제3자가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무권 대리인과 거래 맺은 직접 상대방. 요 한 명만 표현 대리 주장하시고 다른 사람 표현 대리 주장 뭐 하거든? 그 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정당한 이유를 치고 정당한 이유 밑에다 선의무과실 이렇게 적어. 그러니까 저기서 뱅이 을가 3월 1일 날 8천을 빌릴 당시에 3천만 원 초과 사실을 선의무과실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를 다른 말로 하면 정당한 이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 즉 초과된 사실을 모르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때는 그 초과된 3천에 대해서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되죠? 그것이 월권대리입니다. 월권대리. 그리고 내려서 방금 1번 요건만 볼까요? 요건 세 가지 나와 있죠. 월권대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를 해야 된다? 권한 밖의 행위를 해야 되고, 월권 행위를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를 할 당시에 상대방은 어떤 상태여야 된다? 선의무과실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딱 합니다. 그거까지 보시고. 그리고 방가로 3번을 내려서 아까 우리가 3자는 모든 3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딱 한 사람 누구? 직접 상대방. 대리행위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그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3자, 일반적인 3자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거까지 보시고. 나머지 것들은 천천히 보고. 그 다음 129조 봅니다. 129조 보니까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돼 있죠. 요거는 이제 구조가 뭐냐면 과거에는 대리권이 있었다 없었다. 과거에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지금 현재는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에 했던 일을 계속했다. 그런데 상대방은 대리권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 이런 논리예요. 자, 요거는 유명한 판례가 수검사한 판례가 있어. 판례를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회사에 을이라는 수검사원이 있고 회사가 수건해서 인감하고 위임장을 가지고 업무 행태가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상대방 거래처에 물건을 팔고 오후에는 잠깐 쉬었다가 저녁답에 거래처 문 닫을 때쯤 되면 수금을 해가지고 회사에 입금을 시키는 이런 행위를 지난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수금사원이 대리권이 있다 없다?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3월 1일 그날도 아침에 출근해서 오전에 거래처에 물건을 팔고 오후에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지금부터 돈 받으러 가지 마라. 내일부터 회사 안 나와도 된다.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민법 시간에 잘렸다 이런 말 쓰면 되겠나? 수건이 철회됐다 이런 말 써야지. 전화를 받기 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죠? 전화를 받는 순간 대리권이 없어진 거야. 과거에 대리권이 있던 자가 지금은 대리권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야. 돈 받으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되는데 갔겠지? 가야 사건이 터질 거 아니야. 가서 뭘 했을까? 회사가 급하니까 수표 이런 거 안 받는다. 현금으로만 달라. 그러면 총완결 영수증을 끊어주게 이렇게 된 거야. 총완결 영수증. 그러니까 100만 원 받을 것도 70만 원 받고 총완결 영수증을 끊어주면 난주 법적 분쟁이 생기면 이거 다갚은 걸로 봐줘 안 봐줘? 이거 다갚은 걸로 봅니다. 거래처에서는 다갚았다 하고 싸움이 붙으면 그럴 거 아니야. 회사에서는 30만 원 덜 받았다고. 그럼 중간에는 판사는 누구 말을 온지 모르죠? 근데 영수증에 뭐라 돼 있노? 다 받은 걸로 돼 있잖아. 그럼 이건 뭐로? 다 받은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래처에서는 없는 돈은 빌려서라도 갚으려 하겠죠. 총한결 영수증을 끊어준다니까. 회사가 급하다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사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영수증 받고 돈을 싹 주니까 대리인이 그 돈 받아가지고 돈만 갚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시간이 지났고 회사에서 이제 거래처에 돈 받으러 왔겠죠.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영수증 딱 보여주면서 다 갚아드려야 될 거 아니야. 싸움이 붙은 거야. 그럼 이제 회사에서 뭘 할까?
그 영수증이 발급될 당시에는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발급된 영수증이니까 요 영수증은 무효다. 갚아라. 이런 나올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상대방이 뭘 주장한단 말입니까? 그래. 그래도 못 갚는다. 이게 표현대리 주장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주장하기를 그래. 대리권이 없다고 치자. 근데 끝으로 보기에는 임금도가 있고 위임장도가 있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회사가 뭘 잘못했어? 대리권 처리를 했으면 을을 불러가지고 임금도 회수를 하고 위임장도 회수를 하고 그랬지 알려줘야지. 그 사람 가도 돈 주지 말라고. 근데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데 대해서 누구 잘못이다? 본인 네가 잘못한 거 아이가. 그리고 나는 영수증 받고 돈을 갚을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 모르는데 가실이 없다. 그러니까 이 영수증에 대해서는 본인 네가 책임지라. 이게 뭐야? 표현들이라니까. 이것이 대리권 수의 표시,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야. 과거에 대리권이 있던 자가 지금은 대리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과거에 했던 일을 하면 그 행위에 대해서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 129조입니다. 129조. 그래서 과거에, 그래서 어디를 보냐 하면 10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요건이 나와 있죠. 그래서 11페이지로 올라가서 제일 위에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이전에는 대리권이 있었다, 없었다? 이전에 대리권이 있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대리 행위를 할 당시에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대리권이 없어졌다. 동그라미 3번. 그런데 무슨 행위를 했다? 대리권 소멸 전의 범위 내의 행위를 해야 돼. 대리권 소멸 전에 뭘 했어요? 수금을 했죠?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을 해도 수금을 해야 돼. 만약에 대리권 소멸 전에 수금을 했던 사람이 대리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해서 땅을 팔아먹고 돈을 와버렸다. 그때는 과거에 했던 일을 했다. 넘어서 버렸다. 넘어서 버리면 어디로 가야 될까? 요 126조로 가는 거야. 월권대로 가야 돼. 그래서 범위 내의 행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위를 할 당시에 상대방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고 모르는데 가실이 있다, 없다? 없다. 선의 무과실해야 됩니다.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대리권 소멸 이후에 한 행위에 대해서도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논리예요. 구조를 그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요. 끝까지 보시고. 그 다음 137조. 137조 보니까 일부무효 되어 있죠? 일부무효. 일부무효 한번 봅시다. 이 일부무효는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일부무효인데 왜 전부를 무효를 하지?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보니까 첫 구절이 뭐라 되어 있노?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되어 있죠? 이 말이 지금 납득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은 거야. 일부가 무효면 일부만 무효가 되지 왜 전부를 무효로 하지? 이게 이해가 되면 되겠죠? 그것만 이해를 하겠죠. 일부 무효. 자, 각과 을이 토지와 건물을 3월 1일 날 일괄 매매를 했습니다. 일괄 매매했다. 지금 물건이 몇 개예요? 토지는 토지대로 부동산, 건물은 건물대로 부동산, 등기도 따로따로 되어 있죠? 물건 2개입니다. 2개의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 한목에 팔았다고요? 한목에. 3월 1일 팔고, 그리고는 5월 1일 날 이행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로 묶여있는 땅인데 아직까지 허가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매매 중에서 이 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 계약은 지금 상태가 어떻다?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잠깐 봤다. 유동적 무효 잠깐 생각나죠? 아까 해비 묶은 데도 유동적 무효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도 뭐다? 유동적 무효예요. 일단은 효력이 없어. 일단은 효력이 없어. 그런데 나중에 허가 받으면 어떻게 될까? 3월 1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허가를 못 받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효력이 없다. 이게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도 무효는 무효야. 채권 채무는 없다고. 그런데 건물은 애당초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뭐다? 유효인 게요. 유효인 거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직은 안 배웠죠? 나중에 공포 시간에 배울 거예요. 공포 시간 되면. 부산 같으면 어디지? 강서구. 이런 데는
토지 거래 허가를 묶어가지고 뭐 도시가 막 팽창되는 것도 방지를 하고 난개발도 방지를 하고 또 국가가 장차 긴요하게 쓸 토지 경우에는 미리 묶어놔야 값이 안 오를 거 아니야. 그럼 수용하기도 편하겠죠. 그런 취지에서 이제 허가구를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그 토지 거래 허가구에 너희 토지는 아무나 살 수가 없어. 요건을 갖춰야 돼. 뭐 그 지역에 전 가족이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뭐 6개월 이상 거주를 했다든지 이런 전제 조건을 갖췄을 때 살 수 있는 그런 토지라 생각하시면 돼. 주로 뭐 그린벨트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지리산 밑에 이런 데는 허가구를 묶을 필요가 없어. 그거는 뭐 가락해도 안 가거든. 근데 이제 난개발이 되거나 땅값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딱 묶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아직까지 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니까 한 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부는 무효고 지금 일부는 유효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요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야. 근데 우리 민법은 원칙은 어떻게 처리한다? 전부를 무효로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일부가 무효일 때 전부를 무효로 처리할 수밖에 없냐? 그것은 계약을 맺는 당사자의 심리 상태를 보시면 돼. 자, 을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자, 을은 도시에서 평생을 살았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은퇴 후에는 조금 도시 근교에 있는 토지 거래 허가구를 묶인 땅이라는 것은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땅이 아니란 말이지. 도시 근교에 가서 그 땅을 사가지고 농사도 짓고 텃밭도 하고 그 집에서 살면서 이제 평화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고, 갑은 어떤 사람이요? 갑은 도시 근교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평생 농사만 짓다가 이제 어떻게 해? 늙음하게 이제 도시 교통 좋고 병원 좋고 시장 가까운 데 가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 사람들마다 로망이 다 다르다고. 그래서 갑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팔기를 원했고, 을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사기를 원했는데 지금 계약의 결과가 건물은 유효고 토지는 무효니까 이행 날짜가 됐을 때 건물은 이전 등기가 가능하지만 토지는 등기가 넘어올 수가 없어. 그럼 요 계약은 을이 원하는 계약이다 아니다. 을도 원하는 계약이 아니고 갑도 원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갑은 한꺼번에 팔기로 했는데 토지는 넘겨줄 수 없고 건물만 팔 수 있고 토지는 못 판단 말이지. 을도 한꺼번에 사기로 했는데 건물은 넘어오지만 토지가 못 넘어온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땅이 없는 건물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 계약을 강요할 수는 있다 없다? 없거든. 그러니까 갑도 을 보고 그럼 유효인 건물만 가져가라 이러면 돼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지. 갑도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팔기로 했는데 을이 와가지고 건물만 주세요.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약의 일부가 무효일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 전부를 그냥 무효로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도 넘겨주세요.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다 무효가 돼버리니까. 안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부 무효입니다. 일부. 그럼 일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먼저 무효인 부분과 유효인 부분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가분적이에요. 자, 이건 가분적이죠.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물건이 별개니까 계약을 쉽게 말하면 쪼갤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 두 번째, 가상적 의사가 인정돼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3월 1일 계약을 맺을 당시에 당사자의 의사가 토지 부분이 없다, 즉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매매를 했을 것이다 하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돼야 돼.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다 하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유효인 부분은 효를 주고 무효인 부분만 무효를 하게 되는 뜻이에요. 여기 일부 무효입니다. 일부 무효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법률행위가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다?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마침 찍었죠? 요 가지가 원칙. 항상 아까 본문은 원칙. 그러나를 뭐라지? 단서. 앞에 무효로 끝났으니까 그러나 뒤에는 유효가 되겠죠? 그럼 어떨 때는 유효가 된다고?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될 때, 즉 토지 부분이 없더라도 건물만이라도 샀을 것이다 라고 인정될 때, 그때는 뭐야? 토지는 무효지만 건물 부분은 효력을 주겠다 이런 뜻이야. 그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건물 부분은 유효다 이런 뜻이죠. 거기 일부분입니다. 그 다음 밑에 표는 알겠죠? 그 표가 뭐예요? 표가 우리 첫날 본 거 아니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는 세 가지 능력을 갖춰야 되고, 목적은 확정, 가능, 격타 등의 의사표시 일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된다 이렇게 쭉 나와있죠. 그죠? 그거 보시고. 절대적, 상대적이가 쭉 나올 거예요. 표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넘어가서 지소 봅시다. 지소의 효과. 한번 물어볼까? 당사자인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어떻게 나타난다? 왜 조용한데? 내보고 어쩌라고? 당사자인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면, 행위를 했으니까 무슨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 효과는 반드시 셋 중 한 개로 나타난다 이랬잖아. 그게 뭐지? 완벽한 행위라면 유효인 상태가 나타나고, 완전 잘못된 행위라면 무효인 상태가 되고, 어중간한 행위라면 지속 가능인 상태가 된다 이러면 되지. 요거는 상태라니까, 상태인데, 유효와 무효는 확정이야 유동이야? 확정적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지속하는 유동적 상태이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바뀔 수가 있다. 그게 상태 아니야, 이 행위 기초라니까. 누가 무슨 행위를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이 이야기 아니가. 항상 구조가 그렇다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 얼마나 쉽어. 응?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 이런 소리를 언제부터 들었을까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다. 국어 시간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세요. 에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 평생을 듣고 산 소리 아이가. 그래도 평생을 말을 안 듣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싸움이 시작되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조곤조곤 이야기하면 싸울 일이 없어. 상대방도 납득을 할 거 아니야. 설득을 할 수 있고. 중개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설득력. 설득을 해야 계약할 거 아닌가 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알아들었나? 요래 이야기하면 알아듣는다니까. 근데 떼놓고 그냥 거두절미하고 뭐 결론만 이야기하니까 중간 단계도 잘라먹으니까 상대방이 오해를 한다. 오해를. 항상 이야기했더니 당사자가 채권 합류해볼까? 채권 행위를 하면 유효다. 무슨 말이야 이제 해석을 해야지. 채권 행위를 했는데 유효다가 무슨 말이에요? 채권 재무가 발생했다. 무효는 무슨 말이에요? 채권 재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속하는 그러지 말고 일단은 채권 재무가 발생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한 단계를 더 올려서 응용을 합니다. 매도인 갑이 만취 상태에서 매수인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만취 상태인 당사자가 딱 보는 순간 그냥 무효 나야 돼. 만취 상태인 당사자가 매매 계약이라는 행위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매매 행위가 무슨 매매 계약이 무슨 행위고 채권 행위죠, 그지? 채권 행위를 했는데 무효다 무슨 말이에요? 무효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무효다 이러면 없잖아. 채권 재무가 없다니까요, 참으로. 이렇게 말을 바꿔도 따라가면 될 거 아니야. 계약을 맺는데 무효란 말이나 만취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무효다. 그것도 말 아닙니까? 만취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뭐? 무효. 무슨 말이지? 채권 재무가 없다. 따라서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이행정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자, 다시 한번 한다. 이제 깔끔하게 하세요. 18세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아버지가 사준 자전거를 상대방에게 팔았다. 그러니까 18세의 미성년자인 당사자가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지속가능 나와야지. 지속가능이란 무슨 말이고? 일단은 채권 재무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행기가 돌아오면 이행을 해야 돼, 아니야 돼? 이행을 해야 돼. 그래서 주고받았어. 소유권도 넘어왔어. 근데 그 뒤에 법정 대리가 그 사실을 알고 선택을 할 수 있죠. 지속가능은 선택권이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면 유효로 바뀔까? 추인을 선택하면 유효로 바뀌고, 무엇을 선택하면 무효가 될까? 지소를 선택하면 소급해서 무효로
바뀐다. 상태가 바뀌는 거야. 지소 가능한 상태가 무효인 상태로 바뀌어. 무슨 행동을 하면? 지소라는 행동을 하면. 그러니까 지소 가능은 상태고 지소는 행동이야. 지소 가능하고 지소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야. 그러니까 지소 가능한 상태를 지소라는 행동을 하면 무효인 상태로 바뀌고, 지소 가능한 상태에 추인이라는 행동을 하면 유효인 상태로 바뀌고, 이렇게 상태가 바뀐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중에서 지금 지소 가능을 이제 보자. 18세 미승자. 자, 141조. 지소한 범위령이는 지소한 범위령이 지소했죠. 그러니까 미승자 행위를 했는데 지소를 하면 어떻게 돼? 처음부터 무효 줄치고, 처음부터를 다른 말 고치면 어떻게 될까? 소급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3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5월 1일 날 지소를 했다. 그럼 5월 1일부터 소매를 한다. 3월 1일부터 소매한다. 그게 뭐야? 3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계약을 안 맺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고받은 건 어떻게 할까? 계약 맺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줘야 돼. 그게 뭐야? 부당이득 반환은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무능력자는 위에다가 미성년 적어볼까? 제한능자죠. 무능력자, 제한능자.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자는 돌려줄 때 다 돌려준다. 쓰고 남은 것만 돌려준다. 쓰고 남은 거. 그래서 받은 이익이 줄쳐.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현존 동안 치고. 그 현존 밑에다가 유흥비 제외 이렇게 적고. 유흥비 제외. 자, 미성자가 아버지가 산 자전거를 팔고 돈을 1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뒤에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취소를 했다니? 그러면 상대방은 뭘 돌려줘야 돼? 자전거를 다 돌려줘야 돼. 근데 미성년자는 뭘 돌려줘? 10만 원 받아가지고 자전거 판 돈 10만 원 갖고 5만 원은 저기 PC방 가고 말이죠. 노래방 가고 이래가 써버렸어. 영화도 보고 써버렸어. 얼마 남아있어요? 그 5만 원 중에서 3만 원은 또 밥 사 먹었어. 그럼 얼마로 돌려줄까? 5만 원을 돌려줘야 돼. 영화 보고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유흥비로서는 5만 원을 안 돌려주대. 근데 밥값 3만 원 돌려줘, 안 돌려줘? 그거는 생활비로 쓴 것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돼. 밥값은 유흥비가 아니다, 이거. 밥값이 유흥비요. 밥값, 약값, 책값, 학원비 이런 것들은 생활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돌려줘. 유흥비만 제외하는 거야, 유흥비. 유흥비 제외 적었죠? 그럼 생활비는 포함되는 거야. 생활비는 돌려줘야 돼. 무조건 막 현금만 돌려주는 데 이상 안 돼. 유흥비 제외, 나머지는 다 돌려줘. 생활비는 돌려줘. 그 다음에 지소의 상대방은 최초의 상대방이 된다.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 143조의 추인은 무슨 말이에요? 추인. 추인은 지소를 한다, 안 한다? 지소를 안 한다. 그래서 지소는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인을 한 이후에는 지소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지소할 수 있는 범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 즉 지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지소하지 못한다. 추인을 하면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시는 지소를 못합니다. 그리고 추인의 방법은 제한이 없고 그건 중요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추인의 요건 1항을 보니까 추인은 줄을 쳐 지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줄치고. 자, 18세 미성자는 지소는 해요, 못해요? 지소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손해볼 일 없으니까. 미성년자라도 손해볼 일 없으면 한다 했죠. 그래서 미성자도 남의 대리인도 될 수 있고 자기가 한 행위를 지소도 할 수 있는 거야. 지소를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절대로 손해볼 일 없죠.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소할 수 있어. 그런데 추인은 해야 못해? 못해. 추인하면 어떻게 될까? 그 계약이 확정적 유효가 돼가지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성자는 책임질 일을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지소는 할 수 있지만 추인은 못해. 그런데 미성자가 한 살 더 먹어가지고 18살짜리가 19살이 됐다. 이제 뭐예요? 성인이 됐죠? 자, 19살이 무슨 말입니까? 지소 원인이 종료된 거죠. 그럼 19살이 되면 이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완전한 인격체로서 혼자 생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벌려놓은 일에 대해서 추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추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 상태에서는 지소는 할 수 있지만 추인을 못해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어떻게? 지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성자는 성자가 돼야 추인할 수 있고 차고, 사기, 강박을 당한 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추인을 할 수 있다. 그게 뭐야? 지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해라 이런 뜻입니다. 추인은 완전한 행위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완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되어 있는 이런 뜻이야. 법정 대리는 안 봐도 됩니다. 그 정도. 그래서 그 밑에 그 방가로 1번에 그런 말이 보이죠? 지소 원인이 종료한 후란 말은 제한 능력자는 능력을 회복되어야 되고 차고, 사기, 강박을 당한 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내려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받으면 추인할 수 있을까요?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추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받으면 저번에 우리 열었죠. 미성년자는 왜 능력이 80%밖에 없다고. 가령 예를 들면 얼마가 부족해요? 20%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문제 삼아 가지고 이제 취소가 되거나 이래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족한 능력을 이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야? 법정 대리인 아닌가 봐. 그럼 법정 대리인이 하는 역할은 본인의 부족한 능력을 보충해준다고. 근데 보충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미성년자가 행위를 하기 전에는 뭘 하면 될까? 동의를 해주면 돼. 동의를 해주면 여기 보충이 돼가지고 완벽한 100%가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받으면 완전한 인격자로서 행위를 한다 뭐 한다? 하는 거예요. 취소돼 안 돼. 이건 안 돼. 취소가 안 돼. 완전한 행위니까. 그런데 동의를 안 받고 행위를 했다면 여전히 공백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백을 문제 삼아가지고 사후적으로 취소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사후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추인을 해서 또 보충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후적으로 추인해주면 이게 보충이 돼가지고 완벽한 100%가 되기 때문에 추인을 해버린 행위는 완전한 행위가 되는 거야. 따라서 취소를 한다 뭐 한다? 못한다. 이런 논리거든. 그러니까 사전에는 동의를 통해서 사후에는 추인을 통해서 본인의 부족한 능력을 보충해주는 것이 뭐다? 법정 대리 아니야. 그 보충의 방법이. 그래서 추인을 해버리면 이제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법정 대리가 동의를 해도 대리인 스스로 혼자서 본인 스스로 혼자 행위할 수 있고 또 추인도 마찬가지야.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한테 가서 법정 대리인이 직접 추인할 수도 있지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찾아서 아버지 내가 요래 해서 오토바이 팔았는데 자전거를 팔았는데 추인을 해도 좋습니까? 하니까 법정 대리가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럼 동의를 받으면 뭐가 돼? 완전한 100%가 되잖아. 그러니까 미성년자 혼자 가서 추인해도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지 이제. 동의를 받으면 또 미성년자도 추인할 수 있는 거야. 완전한 행위가 되니까. 그래서 방가로 4번이 그런 뜻이야. 미성년자나 피해 한정 후견인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한 추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야.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물권법이 있죠, 그지? 물권법. 16페이지를 봅니다. 표 밑에 보니까 물건의 객체가 나와 있을 거예요. 항상 주체는 누가 됩니까? 사람이 되고 객체는 사람이 아닌 것이 된다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을 두 개로 나누면 뭐로 나눌 수 있다? 사람과 물건으로 나눌 수 있고 물건을 다시 두 개로 나누면 어디로 막 가는 느낌이 안 드나? 좀 싸한 느낌이 안 들어? 안 들은 걸로 하고 다시 한번 보자. 민법은 무조건 이분법이야. 지구상의 존재를 두 개로 나누면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람이 아닌 것을 통틀어서 말한다? 물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사람을 두 개로 나누면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눌 수 있고 법인을 두 개로 나누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고 자연인을 두 개로 나누면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두 개로 나누면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되지. 아까 부동산은 6개 있었죠? 등기되는 부동산 3개, 명의를 갖춰야 되는 부동산 2개, 무단경작물 1개, 6개가 부동산이야. 부동산이 아닌 건 통틀어서 말한다? 동산이다. 일단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겠죠. 그런데 사람은 주체야, 객체야? 사람은 권리의 주체가 되고, 물건은 권리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주체, 객체. 그래서 물건의 객체는 당연히 물건이 되는데, 어떤 물건이 되느냐? 그래서 방가로 1번에 물건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물건의 개념을 물어보지 않으니까. 유체물과 기타 관리 관한 자연력이 물건이다. 법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체물이 무슨 말입니까? 행체가 있는 물건이 말 아이가. 근데 전기는 행체가 있어 없어? 전기가 눈에 보이냐고. 눈이 600만 불이 산화가 돼가지고 전기가 흘러가는 게 보이고 이럽니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유체물은 일단 물건이야. 행체가 있는 물건은 물건인데 행체가 없다 할지라도 전기라든지 관리 가능한 자인력 돼 있죠. 관리 가능한 자인이 뭐냐면 냉동 창고의 냉기 눈에 보여 안 보여? 그 다음에 무슨 찜질방의 따뜻한 기운, 온기 그것도 물건이다 아니다. 물건이야. 근데 전기나 냉기, 온기를 물건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법상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절도. 절도가 뭐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자가 절도거든. 권리는 절도를 할 수 없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자. 옛날에 문제가 생긴 게 있었어. 냉동창고인데 갑의 냉동창고가 있고 어린 냉동창고가 있는데 어른 모터를 전기를 열심히 돌려가지고 항상 온도가 영하 5도야. 영하 5도씨를 유지하고 있고 갑은 구두쇠가 돼가지고 전기가 아까워가지고 안 돌리는 거야. 안 돌리는데 갑이 이제 생각하기를 전기는 떼기 싫고 돈은 들이기 싫고 온도는 낮추고 싶고 그래서 여기가 뭘 했다고 위에다 뚫어야 될까 밑에다 뚫어야 될까 밑에 구멍을 뚫는 거야. 구멍 뚫으면 찬 공기를 밑으로 가니까 이쪽에 있는 찬 공기가 어디로 갈까? 여기로 솔솔 새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암만 전기를 돌려도 온도가 지금 푹푹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난주 조사를 해보니까 창고 구멍 밑에 말이죠. 창고 바닥 밑에 구멍이 여기 나 있는 거예요, 구멍이. 갑이 뭐 한 거예요? 어의 냉기를 훔친 거지. 근데 냉기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데에서 이게 물건으로 인정 안 해버리면 이게 절도죄로 처벌이 돼, 안 돼?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처벌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너무 재산을 훔쳤으니까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도 포함시켜준다? 냉기나 온기도 물건에 포함시켜주자. 그래서 관리가 가능한 자인력은 이 물건으로 봅니다. 근데 한겨울에 들판에서 맞는 찬바람, 물건이 아니야. 그거는 물건이 아니야. 그거는 관리 가능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관리가 가능한 자인력이야. 한여름 떼약볕, 물건이 아니야. 물건이 아니야. 근데 찜질방의 온기는 그거는 물건이지. 찜질방 온기는 물건이지. 그거 훔쳐가면 그거 좀 절도로 본다니까. 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기라든지 이걸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물건에 포함시켜 주는 거야. 절도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 되고. 그 다음 2번, 3번을 잡으셔야 돼. 물건이 객체가 되는 물건은 어떤 물건? 현존, 특정, 독립. 세 개를 동안 딱 칩니다. 현존, 특정, 독립. 현존은 알겠죠? 물건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물건의 대상에 대해서는 특징이 돼야 됩니다. 대충 땅을 팔 때 내 땅을 사세요 이러면 돼, 안 돼? 100번지 100번지 200번지 200번지 이렇게 특징이 돼야 그것이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독립입니다. 아까 우리 연습했죠? 산에 있는 나무. 독립 반대면은 뭐예요? 부합. 부합은 물건이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니까 다시 봐봐. 건물하고 저기 창문이 보이죠? 자, 창은 건물에 독립되어 있다, 부합되어 있다. 부합되어 있어. 저 천장에 합판. 독립되어 있다, 부합되어 있다. 부합되어 있으니까 건물을 팔면 창 따라가, 안 따라가? 합판. 따라하죠? 부합이야. 부합. 책상, 걸상. 독립이야, 부합이야? 독립이네. 건물을 판 데서 책상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 독립된. 그래서 독립된 물건은 권리 객체가 되고 부합된 물건은 권리 객체가 안 돼. 따라돼, 부합. 자, 산 위에 있는 나무는 독립이다, 부합이다? 부합. 권리 객체다, 아니다? 아닌 거야. 그냥 산의 구성 부분이라니까. 산의 구성 부분이 있다. 산을 팔면 나무에다 따라가는 거야. 나무, 돌, 돌멩이 이런 거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걸 권리 객체로 하고 싶으면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될까? 독립을 시켜야 돼. 그럼 독립시키는 방법이 약간 뭐더라? 숲 전체를 등기를 할 수 있으면 등기를 하든지, 등기가 안 될 때는 맹인 방법을 갖추든지, 그렇게 독립이 돼가지고 소유권의 객체로서 인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 넘어가고. 물건의 종류. 17페이지. 물건의 종류. 자, 185조가 중요한데요. 물건은, 이거는 들어가지 말까? 들어가지 말고 쉽시다.